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청년 세대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50년에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세대 인구가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에 반영이 된 청년 세대는 정확히 몇 세부터 몇 세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네. 청년의 연령은 10세부터 34세고 혼인 상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내국인 청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만 19세부터 34세를 따져보니까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인구가 전체 총 인구의 20.4%를 차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약 30년 뒤에는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것은 출생아 감소가 누적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1982년, 80년대 초반까지 80만 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태어났는데요. 이들이 노인기에 진입되면서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1950년은 이제 2050년은 우리나라 인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2050년에 청년 세대가 2016년부터 31년생입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유 없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까지 포함한 연령이기 때문에 청년 인구 굉장히 급속히 줄어든 다음에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2050년에는 11%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에 불과해진다는 거 국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청년 세대 비중 줄어든다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청년의 인구 수 규모만 봐더라도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학령 인구, 대학생 같은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이 감소하면서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는 혁신성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네. 수를 넘어서 사회적 맥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의 54%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구 절반 된다는 소리는 203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을 모아서 수도권에 갖다 놔도 음. 지금의 청년 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네. 이거는 다시 지방의 청년들이 더 많이 수도권에 유입되게 되고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지방 산업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출생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날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청년 세대의 81%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세에서 34세를 따져봐도 과반 이상이 미혼인데요. 이게 지금 청년 세대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이거는 또 뭐라고 봐야 되죠? 네, 그 미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현상인데요. 네. 우선 청년들이 왜 혼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 등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을 가로막고 있고요. 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청년 세대는 저희 생애 경험을 돌이켜 볼 때 IMF 이후에 그 성장기를 보내면서 입시 경쟁이라든가 취업난을 겪으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가족과의 정서적 친밀성을 경험하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요구, 가족에 대한 효용성 자체가 낮다 보니까 혼인을 좀 기피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인 가구 청년 비중도 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보면 될까요? 네, 1인 가구 청년이 느는 것은 우선 표 숫자로 보면 청년들이 많이 독립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음. 2000년도, 20년 전에 2000년도에는 부부 가구가 한 37% 정도 됐는데 지금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혼인을 했던 가구들이 미혼에 남아 있으면서 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또 수도권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청년의 유출, 지방 청년 유출도 네. 몫을 하고 있고요. 또 음.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이면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나이 많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나이 많은 자녀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네. 청년의 생애 과정 이후 독립이 막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은 독립이 늘어난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심각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서서 혼인율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2분기에는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사실 학기 출산율 계속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네. 약간 반등의 기미도 있었습니다. 첫째 출산이 재작년에 비해서 한 8천 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혼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올해쯤에는 학기 출산율의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0.78 수준에서 음. 멈추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통계청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0.6%, 7%까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올해는 한 0.7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음. 그러면 한 내년쯤에는 이 추세대로라면은 0.7도 붕괴될 것 같습니다. 매우 네.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출산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건강 상태나 뭐 배우자와의 관계, 경력 단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혼인을 기피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출산을 하지 않는 거는 음. 그래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것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주거비야 사교육비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네. 또한 결혼이 늦어지면서 결혼이 늦어지면서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고요. 또 음. 배우자의 관계를 고민한다는 거는 그런 딩크족, 자기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청년의 추세들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력 네. 단절이라는 음. 것은 여성들이 취업하는 여성이 우리가 고용을 계속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노동 시장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 정책이 우리의 이해와 대책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면적이어야 되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선 그 전에 전면적으로 우리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우리 사회 가족들, 우리 사회 부부 관계는 과연 행복한가? 거기에 음.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 가장 큰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청년 77%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들이 지역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수도권에 청년들이 집중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 기회적으로 수도권에 그런 기회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은 좀 내면으로 보면 청년이 떠나는 이유도 봐야 되는데요.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지금 지방의 제조업의 위기도 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제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지역을 더 떠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또 재밌게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더 많이 떠납니다. 네. 이건 여성들이 특히 서울로 더 많이 유입되는데 이건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평생 직장을 찾고 있지만은 여성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업이나 지식산업 이런 것들이 지방에는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성비를 보면 한 110 정도 되거든요. 여성 네. 100명에 남자 80명 정도 되는데 서울은 반대로 여성이 더 많습니다. 음. 여성 성비 한 95 정도로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네. 청년들이 사실은 남자 청년들이 연애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을 자꾸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 다른 음. 인구학적,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여성의 비율이 더 수도권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저출산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음. 한국은행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했는데요. 우선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요. 네. 사실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5년 정도 서울대 조용태 교수, 고우림 박사 팀에서 연구팀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뭐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단순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인 경쟁감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박탈의 위기, 산업의 붕괴, 그 성비의 왜곡 같은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까지 음. 함께 고려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저출산 정책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현상이 굉장히 복합적이니까 대책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단기적으로는 음. 지금 출산과 혼인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조치, 예를 들면 장기의 저리 융자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단순한 지원의 문제로 일자리의 문제, 주거의 문제, 사교육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커버 컨트롤 타워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이런 다른 구조적인 요인을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부처들에 대해서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음. 이런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또 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가장 지속 가능한 사회인가? 그리고 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높아지고 이런 사회에 되는데 우리 사회는 다 개입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이 정말 행복한가? 우리의 부부는 행복한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책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인식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짚어보면요. 국민 81%가 동거 등의 다양한 결혼제도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이렇게 음. 전통적인 혼인 규범이 약해지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미혼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동거 부부들이 늘고 있고 그런 동거 부부 출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혼인 신고를 늦춘다든가 혼인 신고에 대해서 별 의미를 안 둔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러한 식의 전통적 규범이 약해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시기에 실제 이 인식조사 결과대로 좀 다양한 결혼제도 형태를 인정을 한다면 출산율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비혼 출산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동거 부부는요, 혼인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출산율은 비혼 부부보다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처럼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음. 비혼 부부, 동거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혼인 상태는 지지하지만은 이것이 저출산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가 결혼 제도의 개편 이전에 네. 우리의 청년의 생애 과정이 과연 원활한가?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인가?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먼저 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때 비혼 부부도 많이 출산을 하고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세대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